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임정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좋아해서 아마 여기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거의 다 들었을 거예요. 요즘은 20대 젊은 아가씨들 이야기도 종종 올라오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이 많은 저도 괜히 젊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 좋긴 하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도 이렇게 젊은 사람 이야기가 좋은데 젊은 사람들은 늙은이들 이야기 더 재미없다고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들 며느리네 이야기이니 여기 주로 올라오는 40대 부부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늙은이 이야기라고 재미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긴 글을 쓰는 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저도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하긴 했는데 과연 제대로 끝맺음을 할 수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쓴 제 이야기를 누군가 열심히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힘이 좀 더 날 것 같아요. 그럼 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정좋게 살았던 남편은 아들 대학 들어가고 얼마 안 있어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반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은 원래 다른 친구들처럼 1학년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갈 생각이었는데 남편 죽고 저를 그렇게 두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입대를 1년 미뤘고 그 1년간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줄이고 집에서 저와 시간을 많이 보내줬어요. 아들 밑으로 딸도 하나 두고 있었지만 딸은 그때 고등학생이라 한창 공부할 때였으니 아들이 제 생각을 많이 해준 거죠. 대학 갔다고 해도 제게는 아직 아이 같은 아들이었는데 남편 그렇게 보내고 훌쩍 철이 든 것인지 그런 아들이 고맙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아들과 사이가 많이 돈독해졌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부자지간에 쿵짝이 잘 맞기도 했고 또 제가 아들한테 집착하는 엄마는 절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가 오빠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하는 걸 옆에서 너무 생생하게 봤는데 오빠가 야속할 때도 있었지만 엄마도 귀하게 키운 아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만큼 저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했던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철들어 군대까지 다녀온 아들은 복학 후 취업 준비 열심히 하며 대학 공부 잘 마쳤고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어요. 꽤 알아주는 회사로 아들이 입사할 때도 경쟁률이 엄청났는데 제 아들이 거길 들어갔다고 하니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 이런 아들이 내 아들인가 싶을 정도로 좋았답니다. 그랬던 제 아들이 제가 보기에 영 못마땅한 연애를 했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는데 일단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들 여자친구가 사치가 너무 심해 보였다는 거예요. 딸이 그때 유행하던 미니홈피인지 블로그인지 그런 걸 통해서 이것저것 알아내고서 제게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몰라도 될 것들도 너무 많이 알게 됐던 거죠. 걸핏하면 여자친구가 가고 싶어 한다고 호캉스, 또 여자친구가 가고 싶어 한다고 해외여행, 그런 거야 저도 알고 있었던 거지만 여자친구한테 사다 바친 명품들, 비싼 식당에서 데이트한 것 등등 아들 여자친구가 그런 곳에 올려놓고 자랑질을 하도 해놔서 저도 그런 걸 다 보고 알게 됐던 거예요. 제 아들이 연봉 많이 받는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해도 아직 사회 초년생인데 버는 족족 그렇게 쓰는 것인가 싶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세상에 빚까지 내서 데이트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아들 건줄도 모르고 제 주거래 은행에서 온 우편물이라 아무 생각 없이 뜯었더니 난데없는 대출금 납입 안내여서 다시 보니 아들 앞으로 온 것인 걸 보고 제가 어찌나 화가 났는지 다 큰 아들놈 불러다 앉혀놓고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아유 세상에 대출이라니 너 이게 말이 돼? 월급 받는 족족 다 털어바치는 것도 모자라 빚까지 냈어? 한창 돈을 모아야 될 나이에 여자친구 사치시켜준다고 빚까지 낸다는 게 말이 되니? 엄만 그걸 괜히 보셔가지고 지난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좀 받은 거예요.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 거고요.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이번 달에 쓴 카드값 내야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기세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칠 거야 정말. 세상에 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거야. 속상했어 정말.
엄마,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그만하셔도 돼요. 대출 받은 것도 금방 갚을 수 있으니까 엄마 혈압 오르는데 그만 신경 쓰시라고요. 엄마 혈압 걱정하는 놈이 그래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세상에 빚내서 여자친구 명품 사주는 빙충이가 내 아들이라니. 아이고 아이고 내가 정말 못 살아. 솔직히 그땐 제가 난리를 좀 많이 쳤어요. 그럴 만한 거 아닌가요? 그때 제가 더 그랬던 게 당시 제가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고2 키운 아들 의대까지 보내놨더니 꽃뱀 같은 년 만나 사채까지 쓰고 그 빚 감당 못해 장기까지 떼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던 때였단 말이죠. 제 아들이라고 그 꼴 당하지 말란 법 없다 싶었고 그래서 더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 꼴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나니 아들놈도 돈 쓰는 걸 좀 자제하는 것 같았어요. 빌렸던 대출금도 월급 받아 몇 달 안에 다 갚았다고 보여주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렇긴 한데 그러면서도 그 여자애를 계속 만나더니 기어이 걔랑 결혼까지 해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죽어도 걔랑 살아야 된다고 걔 없으면 못 산다는데 방법 없더라고요. 진짜 알아놓을 기세인데 어쩌겠어요. 영 마뜩찮지만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아들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요. 며느리 될 아이도 눈치가 있으니 제가 저를 못마땅해 하는 걸 알고는 지는 저랑 잘 지내고 싶다며 나름 애교랍시고 제게 팔랑거리며 쫓아다니며 노력을 하기도 했으니 두고 보겠다는 심정으로 결혼을 시키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들놈은 버는 족족 며느리한테 쓰고 빚까지 냈던 놈이니 모아놓은 돈이 있을 리 없는 거죠. 그러니 결혼 비용은 물론이고 신혼집 할 아파트도 결국 제가 하나 사줬어요. 그렇게 좋아 죽겠다고 죽고 못 산다는데 아들놈 죽는 꼴을 볼 수도 없고 별 수 없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혹시 이겨먹는 분들 계시면 비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끝내 이겨먹지 못하고 아들놈 좋아하는 거 해주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신혼집으로 아파트까지 사주며 결혼을 시키긴 했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타협을 안 해준 게 하나 있는데 신혼집 명의였어요. 애들 신혼집으로 사준 거긴 하지만 제 명의로 샀고 당분간은 애들 명의로 넘겨줄 생각도 없었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사치, 허영 가득한 애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가 하고 싶다는 것 덮어놓고 다 해주는 놈이니 그런 애들을 뭘 믿고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겠냐고요. 아파트 담보로 대출 왕창 당겨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명의는 나중에 때가 되면 바꿔주겠다고 뭉뚱그려 말하고 제 명예 그대로 두기로 한 거예요. 언젠가는 줄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때 당장 명의까지 바꿔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랬다간 패가망신하고 말 것 같았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돌려 말하긴 했어도 애들도 눈치가 있으니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애들, 특히 며느리는 어떻게든 잘 보여서 지들 명의로 바꿔보려고 엄청 팔랑거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런 게 때 되면 바꿔주겠다고 돌려 말했지만 제가 왜 명의를 바로 바꿔주지 않는지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테고 또 그러다 명의를 안 바꿔줄 수도 있다는 것쯤은 눈치껏 알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제게 믿음과 신뢰를 주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관념 탑재하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걸 보여주고 뭐라도 모으고 그런 걸 보여주려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었고 어느 정도는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 지방식으로 팔랑거렸는데 그게 오히려 제게는 역효과만 냈던 겁니다. 애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연애 때 놀러 다니던 습관 못 버리고 때마다 좋다는 곳으로 놀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저한테 잘 보이겠다고 한 번은 저까지 데리고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행에서 제가 학을 뗐지 뭐예요. 일단 비행기도 비즈니스 클래스만 타려고 하고 호텔도 웬만한 호텔은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 그런 서비스도 경험이니 어쩌다 한번 기분 내는 건 저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행 갈 때마다 비즈니스 타고 갈 때마다 특급 호텔에 묵느냔 말이에요. 그것도
거기서 사진 몇 장 찍어서 블로그 같은 SNS에 포스팅할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도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밥 먹는 것만 해도 그래요. 여행까지 갔으니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매끼 매일 미슐랭이다, 월드베스트 레스토랑이다 그런 데만 찾아다니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한 끼에 수십만 원씩 그러는 건 정말 아닌 거죠. 게다가 며느리녀는 지가 가자 그래놓고 음식을 다 먹지도 않아요. 반은 남기더라고요. 보다 못해 한 소리 했고 그 뒤로 다시는 애들 여행 가는데 같이 안 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애 생긴 후로는 그런 사치고 허영이고 좀 자제하는 것 같긴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애 밑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냔 말이죠. 게다가 며느리는 애 낳으면서 애 키우겠다고 회사 그만두고 들어앉았으니 제 아들 월급이 화수분도 아니고 어쩌겠어요. 지 씀씀이를 줄여야 했을 거예요. 애도 안 낳겠다고 미루고 버틸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애 제때 낳고 애 제대로 키우겠다고 전업주부로 들어앉은 것까지도 좋게 보려면 좋게 봐줄 수는 있는 거죠. 그래도 아직 제가 보기엔 멀었다 싶었으니 아파트 명의는 여전히 제가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 낳으면 아파트 명의 지들한테 넘겨주려나 싶어서 엄청 기대를 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큰맘 나면 지 친구 누구는 아들 낳고 시댁에서 차를 바꿔줬다더라. 집을 넓혀줬다더라. 현금 얼마를 받았다더라 하면서 허황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럴수록 제 눈에는 아직 멀었다 싶기만 했을 뿐이죠. 걔가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는 애라고요. 애까지 낳았는데 제가 아파트 명의를 안 바꿔주니 지가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지도 기분 나쁘다 이건지 하여간 애 낳고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서서히 저한테 잘 보이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더니 언제부턴가는 제가 하는 말에 틱틱거리며 토를 달기도 하고 그러면서 싫은 티를 내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다고 명예 바꿔줄 거였으면 처음부터 아들 명의로 해줬을 겁니다. 그런다고 바꿔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주가 어느새 초등학교 2학년이 됐네요. 시간이 언제 그렇게 흘렀다 싶은데 손주 크는 거 보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흐르는 동안 저는 더 늙었고 안 아프던 것도 아프기 시작했으니 원래 안 좋던 건 더 티가 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평생 고질병으로 달고 살았던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 결국은 수술을 하고 아들 내서 신세를 좀 지기로 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그런 제가 달갑겠어요. 눈치를 잔뜩 주더라만 아들이 하도 지들 집으로 모신다고 하니 모시기는 척 간 거예요. 솔직히 저도 아들네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딸은 회사 다니고 집에서 사람을 쓰자니 요즘 24시간 입주해서 봐주는 사람 구하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비용도 비용이고 사람 함부로 집에 들이는 것도 아니다 싶어 고민을 하다 결국 아들네로 간 거였어요. 저도 아쉬울 거 없었으면 굳이 며느리 눈칫밥 먹는 거기 안 가고 싶었죠. 오죽하면 갔겠냐고요. 며느리는 제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갑지 않다는 것을 있는 대로 드러냈고 저는 저대로 그러거나 말거나 제 명의로 된 제 집이라는 생각에 뻔뻔해지기로 하면서 며느리랑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 며느리가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인 손주를 너무 심하게 잡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아침 8시에 집 나가면 밤 9시나 되어서야 들어오고 들어와서도 그 밤에 무슨 숙제를 한다고 들고 앉더라니까요. 며느리녀는 아침 8시에 손주 등교시킨다고 나가서는 손주 친구 엄마들이랑 몰려다니며 그런 친애 뭐네 그러고 한참을 있다가 들어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예, 그놈의 브런치인지 뭔지 하는 그 모임은 그렇게 만날 하는 거니? 애 등교시킨다고 나가면 점심때 지나서 들어오잖니? 어머니, 그게 그냥 할 일 없는 엄마들 모여서 수다 떠는 건 줄 아세요? 그게 다 애들 교육 노래는 모임이라고요. 웬만한 컨설팅보다 나을 수도 있는 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래. 아예 다 좋다. 그래, 다 좋은 거라고 해. 근데 그걸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내 말은. 그런 데서 과외그룹이다 뭐다 다 만들어지는 건데 그 질환 이제 최전야야 정보도 없고 좋은 그룹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겠어요?
그러니 하루도 게을리할 수가 없다고요. 며느리는 제게 뭘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듯이 어이없어 하며 가짜는 아는 척, 잘난 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며느리의 그런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 저 말이 나왔으니 이야기 좀 하자. 나는 사실 애를 그런 사립초등학교에 넣겠다고 한 거부터 좀 그랬다. 여기 니들 사는 동네가 학군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집에서 애들 교육까지 다 시키며 살라고 다 감안해서 학군 좋은 동네에다 만들어준 집인데 굳이 그런 데를 보내야 하니? 사실이 그랬어요. 며느리가 부득부득 우겨서 대단하다는 사립초에 손주 녀석을 집어넣었는데 저는 제 아들 직장이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데는 죄다 전문직에 기업하는 집 손자들, 정치인 누구 손자, 하다못해 연예인 자식들, 대기업도 그냥 일반 사원으로는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은 그런 데라고 하잖아요. 괜히 제 아들이나 제 손주 그런 데서 주눅만 드는 건 아닌지 솔직히 그런 걱정도 했어요. 저도 보고 듣는 게 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학군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진짜 괜찮은 집 애들은 다 그런 사립학교 보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도 잘 사귀어 놔야 하고 또 그런 집에서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키는지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러세요. 그러니 그런 걸 다 따라하려면 돈도 보통 들어간 게 아닐 거 아니냐. 아이 게다가 아직 2학년밖에 안 된 애한테 뭐 저렇게 시키는 거야. 다 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죠. 어머니가 무리셔서 그랬지. 자는 그렇게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님이 자식 키우던 시절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시절이 바뀌었다 뭐다 해도 애 정서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휴, 저렇게 애가 힘들어하는 거 너는 안 보여? 어머니, 제 아들이에요. 제가 제 아들 좋은 일 시키지 나쁘게 하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애미가 지 아들 지가 알아서 하겠다고 나서니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관두긴 했는데 뱁새 주제에 황새 따라가려고 하니 가랑이 안 찢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서 그 바람에 가여운 내 손주만 죽어나게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애 학교 넣어놓고 엄마들이랑 그러고 있다가 집 잠깐 들어와서 제 밥 차려주고 좀 있으면 또 애 데리러 학교 가서 하교하는 애 데리고 학원들 뺑뺑이 지가 다 시키기는 하더라만 그러는 동안 손주는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는 거죠. 며느리한테는 더 말해봐야 소용도 없으니 아들한테 한 소리를 했는데 아들도 말려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초반에 그 문제로 많이 다퉜는데 결국 손주 교육은 며느리가 다 맡아서 하는 걸로 합의를 해버렸다나요? 며느리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더래요. 그러다간 애 교육 문제로 매일 같이 싸울 것 같아서 아들이 한 발 물러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딱 죽을 것 같던데 그 어린 것이 이걸 어떻게 버티나 싶어서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사달이 난 거예요. 손주 그 어린애가 지 혼자 집을 나가서는 혼자서 고속버스까지 나는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지금 이렇게 다시 말하면서도 간담이 서늘해지네요. 정말이지 큰일이 날 뻔한 거잖아요. 다행히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애 혼자 그러고 있는 걸 보고 대처를 잘해줘서 연락이 저희한테 왔으니 망정이지. 나쁜 사람한테라도 걸렸으면 어쩔 뻔했는가 말이에요. 손주 찾았을 때 아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달래듯이 물었죠. 왜 그랬어? 고속버스 타면 멀리 가는 건 몰랐어? 어디 가려고 그런 버스까지 탄 거야? 괜찮으니까 아빠한테 말해봐. 처음엔 그냥 학원 가기 싫어서 학원 빼먹고 도망친 건데 엄마한테 혼나기 무서워서 그냥 엄마랑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애가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런 선택을 다 했겠어요. 아마도 저는 짐작할 수 없는 공포감이 아닐까 싶었죠. 그런 손주 마음을 미루어 짐작할수록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애가 그렇게까지 나오니 저도 눈 뒤집어져서 안 참고 며느리한테 있는 대로 퍼부었어요. 들었니? 애가 학원 가기 싫어서 엄마 무서워서 그랬다고 하는 거 들었냐고. 내가 뭐라고 하더냐. 아무래도 애한테 너무 심하다고 애 잡는 거 같다고 했어 안 했어.
내 말 들은 척도 안 하고 알아서 한다더니 기어이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어? 어머니 오시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저도 속상해 죽겠다고요. 뭐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와 있는 거랑 애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가 괜히 애 안쓰럽다 어쩐다 소리 하시니까 애도 그 소리 듣고 더 저러는 거라고요. 기가 막혀서 애가 저러는 게 내 탓이라 소리야.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 소리냐고? 제가 며느리를 몰아세우니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제 탓까지 하며 바락바락 대들기에 저도 더 난리치면서 하여간 한바탕을 하고 만 거예요. 며느리랑 그렇게 감정 다 드러내가며 한바탕 하고 났으니 제가 아들 며느리네 집에 더 있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제가 혼자 있을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아들네 계속 눌러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며느리랑 말 한마디는커녕 눈도 안 마주치며 한 집에서 지내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었죠. 그렇게 냉랭한 상태로 있으면서도 며느리가 그래도 때 되면 밥 차리고 저한테 필요한 건 갖다 주고 진짜 꼭 해야 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긴 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의식주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한 거지만 어쨌든 할 건 했다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며느리 제 딴에는 그걸 엄청난 헌신이나 희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기 막히는 거죠. 이 꼴 저 꼴 보는 것도 싫고 며느리랑 그렇게 쓸데없는 감정 싸움하는 것도 아무런 발전도 없이 소모적이기만 하니 너무 피곤했어요. 그냥 빨리 몸이 회복돼서 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웬만큼 혼자 있을 수 있겠다 싶어졌을 때 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아들이 아직은 무리라며 좀 더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무리고 나발이고 몸 조금 힘든 게 낫지. 여기서 스트레스 받는 게 더 나쁜 것 같아.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만 영향 미치는 거 아니다. 만병의 근원이야, 만병의 근원. 그렇게 제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왜 생전 저랑 말도 안 섞던 며느리가 저랑 단 둘이 집에 있을 때 저를 대면하고 앉더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여기 와 계시는 동안 얼마나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간병도 하고 그랬는지 아시죠?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 없다는 거 어머니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말을 저딴 식으로 시작하나 싶었는데 얼마나 벼르고 벼른 건지 작정한 듯 말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제가 그 기본적인 것들 챙김 받으면서 전현이 이거라도 해준 걸 갖고 언제 어떻게 걸고 넘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게 딱 맞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명의 바꿔주실 생각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틀어쥐고 계실 거예요? 정말 서운하네요. 그놈의 아파트 명의 가지고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니? 내가 너희들 거 빼어서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내 것인데 물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 네, 그래서 그 명의 그건 저도 포기한 지 오래예요. 명의 바꿔줄 거 아니시면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해드렸던 간병비랑 식비 그리고 여러 가지 수고한 제 인건비까지 해서 500만 원 정도 주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놈의 것 해준 생색을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내겠다 싶긴 했어도 그런 식으로 돈 500만 원 내놓고 가라 소리까지 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기가 차긴 했죠. 저는 며느리 그 어이없는 소리 하는 거 들을 가치도 없다고 느껴져서 뭐라고 헛소리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감정 동요 하나 없이 태연하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던 며느리는 더 약이 올랐는지 아주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생발광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하는 말 듣고 계시는 거 맞아요?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 장난하는 것 같으세요? 뭐 얼마나 더 진지하게 말씀해 드릴까요? 네. 덤비는 꼴이 아주 머리 풀고 날뛰는 미친년이 따로 없더라고요. 미친년 널뛴다 싶어서 상대도 안 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래도 상대는 해줬습니다. 명의 안 바꿔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본색 드러내는 거냐? 아이고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자, 지금 500 쌌으니까 확인하고 너는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저는 며느리가 보는 그 자리에서 바로 500 싸주고
며느리한테 당장 나가라고 조용하게 한마디 했어요. 나가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며느리년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며느리년이 순순히 이혼을 해줄 리도 없고 아들도 아무리 그래도 이혼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니 제가 아무리 그래봤자 아들 며느리 이혼을 제 마음대로 어떻게 시키겠어요. 다 잘 알지만 며느리년이 제가 아들 내에 있었던 걸로 가짜는 생색을 내고 앉았으니 저도 제 명의로 된 제 집이라는 생색 한번 내자는 심정으로 질러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나가니 예상대로 며느리녀는 길길이 날뛰며 완전 정신줄 놓은 사람처럼 난리를 치더군요. 제가 나가긴 어딜 나가요? 왜 나가요? 아파트 명의 안 바꿔주고 계셨던 게 이러려고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 집이니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나가라고 하시려고요? 마음대로 생각해라. 나는 너랑 더 말도 하기 싫어. 어머니 정말 무서운 분이셨네. 세상에, 아이 어떻게 병수발까지 좀 며느리한테 집 나가라 소리를 하세요. 어떻게 그러시냐고요? 며느리년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해도 저는 계속해서 무반응 무관심으로 일관했으니 더 약이 오르고 제분에 못 이겨 하더니 이제 물건까지 집어던지며 소리 꽥꽥 지르고 패악을 부리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년 미쳐 날뛰는 거 조용히 영상 촬영도 다 했어요.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 일단 증거는 남겨야겠다 싶더라고요. 최소한 아들한테는 그 꼴 보여주고 알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상 일부는 아들놈한테 살포시 보내주며 며느리 이러고 있으니 가능한 한 집에 일찍 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다고 해서 아들이 제 편을 들어 며느리랑 이혼하고 나설 거라고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꼴도 보여주고 며느리년이 저한테 500 내놓으라고 해 500 보내줬다는 것도 아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아들한테 며느리 실체를 조금이라도 까발리는 게 제 목표였다고요. 그런데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며느리한테 당장 이혼이라며 소리까지 지르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나 싶게 무서운 표정이었고 더군다나 며느리에게 그럴 애가 아닌데 저도 놀랐고 며느리는 너무 놀라 기절하기 직전인 거예요. 며느리는 제 아들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지 남편이 지한테 그런 소리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들은 너무 화가 나 있었고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아들이 조금 진정하고서야 며느리한테 이혼하자 소리까지 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아들이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역시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년 머리채라도 틀어잡아야 할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아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손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애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소아 우울증까지 앓고 있어.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애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네가 아냐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격해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저앉기까지 하더라고요. 손주가 며느리 때문에 병원까지 다니고 있다는 소리에 저도 손이 덜덜 떨렸지만 아들 다독이며 자초지종을 말해보라고 했죠.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며느리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심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며느리가 어울리는 정확히 하자면 며느리가 따라다니는 그 여자들 애들이랑 손주가 친한 것도 아닌데 며느리가 그 여자들이랑 어울리면서 손주를 그 여자들 애들이랑도 억지로 어울리게 했다는데 말했다시피 그 여자들은 황새고 며느리는 뱁새 애들이라고 그런 눈치가 없겠냔 말입니다. 요즘 애들 눈치가 또 얼마나 빠른데요. 그러니 그런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고 해요. 손주는 그걸 며느리한테도 다 말하면서 어울리기 싫다고까지 했다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손주를 타박하며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며 네가 더 잘 좀 해보라고 싫다는 손주 등을 더 떠밀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학교에서도 손주의 소아 우울증 증상이 티가 났나 본데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미술 시간이나 음악 시간 같을 때 치료 놀이 같은 것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비싼 돈 받는 사립초였으니 그런 프로그램도 어지간히 다양한 모양인데
손주 소아 우울증 증상이 심했으니 이미 학교에서 했던 놀이 치료를 통해서도 애가 엄마에게 갖고 있는 적대감이나 반발심이 엄청나다는 게 티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이 애 엄마가 아닌 아빠인 제 아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한테 말 안 하고 몰래 손주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래요. 그런데 그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달려온 거예요. 병원에서 애가 상담받는 걸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을 거 아닙니까? 아들 심정 이해하고도 남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주 작정을 하고 며느리랑 끝장을 볼 생각으로 손주도 지 동생인 딸네 집에 맡겨두고 달려온 거예요. 그 와중에 제가 보낸 영상으로 며느리년이 저한테 폐악 부리는 것까지 다 봤으니 제 아들은 화가 더 났겠죠. 네가 그러고도 애 엄마야. 애가 어떤 상태인지 제일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걸 몰랐어? 너는 애 키울 자격도 없는 여자야. 며느리한테 완전히 다른 얼굴로 호통을 치는 아들을 보고서 며느리도 처음엔 당황도 했을 것이고 또 지가 할 말도 없을 테니 가만히 있더니 이내 아들한테도 바락바락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나이야. 다 내 아들 잘 키우려고 한 거잖아. 자격이 없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럼 네가 자격이 있냐? 잘못한 게 없어?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도 큰 잘못이라는 것도 모르겠지? 그러니 너 같은 여자한테 애를 어떻게 맡기니? 당장 이혼해. 어머, 이혼이라니? 이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아나? 이혼 못해. 내가 왜 이혼을 해? 내 아들 내가 잘 키우려고 하는 게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이라? 절대 못해. 애 문제만으로도 넌 이혼당해줬어. 네가 저지른 짓이 어떤 짓인지 몰라? 너 때문에 애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모르냐고. 적응하느라 그런 거야, 적응하느라. 조금만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고. 내가 알아서 다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래? 네가 뭘 잘하고 있었다는 거니? 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힘들게 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애가 어떤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는데 뭘 잘했다는 거야? 긴 말 필요 없고 당장 나가. 소장 보낼 테니까 기다리란 말이야. 기가 막혀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 난 이 집에서도 못 나가고 이혼도 못해. 너 내가 지금까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 줄 알았니? 다 알면서도 애 엄마니까 눈 감아주려고 했고 모른 척 해주려고 한 거야. 네가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건 네가 제일 잘 알지 않아?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또 뭐가 있다고 이래? 생사람 좀 그만 잡아. 대체 뭐 때문에 이래? 그런 식으로 사람 떠보지 말고 제대로 말을 해. 대체 뭘 알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또 무슨 소리야? 애미가 너 모르게 뭐 잘못한 게 또 있단 소리야? 그게 대체 뭐냐? 애미 전현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녔던 거냔 말이다. 아들이 며느리를 그렇게 몰아세우면서 제가 몰랐던 며느리의 또 다른 비밀을 폭로하고 나선 것인데 그것 또한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며느리가 제 아들 꼬셔서 받은 명품백이며 고가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받자마자 바로 되팔고 그 돈을 몰래 챙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 드레스룸에 있는 가방들 죄다 짝퉁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렇게 다 갖다 팔아치운 다음에 안 들키려고 사다 놓은 거 아니야. 할 말 있어?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건 며느리, 와이프가 아니라 도둑년 아니냐고요. 여태 그런 사실들을 알고서도 봐주고 있었다는 아들놈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들은 일이 많아서 집에도 가끔 일을 들고 들어와서 하곤 했는데 아들 노트북에 문제가 생겨 며느리 노트북을 좀 쓰려고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이라 며느리는 자고 있었고 그러니 그냥 며느리 노트북을 켠 거죠.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대오락번호랑 같은 거를 넣어봤더니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작업만 금방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 노트북이 며느리 핸드폰이랑 동기화가 되어 있는 데다가 깨톡이 자동 로그인이 되어 원하지도 않게 자꾸 알림창에 뜨는 것들이 아들 눈에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올려놓은 가방 문이 들린다는 톡이 자꾸 오더라는 거죠. 느낌이 이상해서 깨톡창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아예 업자로 나선 것인지
순 전부 무슨 거래 문의톡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어 인터넷 검색까지 해서 찾아보니 그레스룸에 있는 건 다 가짜. 그것도 등급이 그리 높은 것도 아닌 싸구려들만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아이고 머니나 세상에. 그러니까 넌 그런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르는 척 했던 거야? 왜 그랬어 왜? 이런 짓까지 저지르는 년 뭐가 예쁘다고 감싸주려고 했냐는 말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였냐? 아이 그래? 제가 사랑했던 여자였던 걸 떠나서 이젠 애 엄마니까 봐주려고 있었던 거예요. 애한테만큼은 정성을 쏟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참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애를 생각해서라도 이혼해야겠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며느리를 매섭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 며느리녀는 그제야 울고불고 매달리며 가짜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 가방판 돈도 다 애 밑에 들어간 거란 말이야. 애한테는 정말 진심이었어. 그러니까 나 이제 생각이 많은 거야. 달라질 게 없다고. 이미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가방 팔아 못했다는 거야. 나한테도 다 말 못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야? 대체 뭘 안나 그런 큰 돈이 필요했어? 당신한테 말 못할 돈도 많아. 내가 어울리는 애 친구 엄마들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들인지 알아? 그 여자들 시중 맞추려면 당신이 주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아이고 세상에. 애 핑계 대면서 그런 여자들 따라다니며 수준 맞춘다고 비싼 식당 다니고 그런 돈 아니냐? 매일같이 그놈의 브런치인지 뭔지 그런 모임 다니고 그랬잖니. 어머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이건 저희 부부 일이고 애 교육 문제예요. 내가 이 집에 있으면서 그간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너 그 여자들 누구 생일이다 어쩐다 하면서 다니기도 하던데 그 여자들한테 비싼 선물도 사다 바치고 그랬던 거지?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런 돈만 쓴 거 아니에요. 그 여자들이 구성하는 괜찮은 과외들 과외비가 얼만 줄 아세요? 그런 거 일일이 달라고 안 하고 제가 알아서 충당했던 거라고요. 기가 막혀서 그게 어떻게 애 위에 쓴 돈이니? 애 핑계로 네 욕심 채우고 다녔던 거잖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그게 어떻게 내 욕심이야. 다 애 잘 들어간 거잖아. 난 우리 아들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다고. 헛소리 집어쳐. 결혼 전에는 남자친구인 나한테 받는 선물들 자랑하면서 자존감 채우더니 이제는 애 밑에 말도 안 되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분에 넘친 소비 따라는 걸로 자존감 채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 너는 그런 여자라고. 지금 내 자존감이 바닥이란 거야 그럼? 나 그딴 거 아니어도 충분히 잘났어. 내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그저 애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고. 그게 자존감 낮다는 소리야. 너는 너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너 같은 여자랑은 더 이상 부부로 살고 싶지도 않고 무엇보다 애 엄마로서 너는 자격 없어. 실격이라고. 이혼할 거야. 다 애 잘 키우려고 한 건데 그래 나한테 어떻게 이혼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절대 이혼 못해. 나한테 무슨 잘못 뒤집어 씌워서 이혼할 거란 거야? 나는 이혼 당할 잘못을 한 게 없다고.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고 궁금할 것도 없잖아. 소장 받고 소송 진행되는 거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거 아냐. 내가 너한테 무슨 책임을 물어 이혼하는지 잘 지켜봐. 알았어? 아들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단호한 태도로 며느리가 아무리 대들고 발악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동안 이미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마음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실제로 며느리가 다른 부유한 학부모들과 어울리면서 블로그나 각종 SNS에 자랑하기 바빴다고 하던데 평소 그런 것에 관심 없었던 아들도 며느리 행태를 알고서는 그런 것까지 찾아보며 며느리가 어떤 여자인지 더 잘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며느리는 아이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허영심 때문에 그거를 채울 욕심으로 애한테 집착하고 아들 몰래 그 큰 돈을 쏟아붓느라 명품 가방까지 팔고 다니는 짓을 했던 거예요. 아들은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며느리를 귀책 배우자로 확정짓고 양육권까지 아들이 가져와야 했기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모든 과정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우선 가장 심각하면서도 명백한 것은 며느리가 아이인 손주를 괴롭힌 죄였어요. 아이 학교에서 실시한 검사 자료들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이미 진행한 치료 과정에 대한 자료들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손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사의 심층 면담 같은 조사 절차가 있었는데 그걸 지켜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애가 지 엄마 얘기만 나와도 사시나무 떨듯 떨고 눈치를 보고 병원에서 했던 미술 치료 과정에서 손주가 그린 그림을 보면 지 엄마를 온통 시커먼 색으로 괴물같이 삐죽삐죽하게 그려놨던데 그것도 너무 소름 끼치면서 마음 아팠어요. 또한 며느리 차의 블랙박스 확보를 통해 며느리가 평소 아이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어떤 말들을 했는지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물리적으로 어떤 상해를 입히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정신적 건강도 신체적 건강과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며느리의 행동들은 명백히 아이를 괴롭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법에 명시된 이혼 사유가 6가지가 있다는데 그중 마지막 항목인 기타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며느리 이혼하는 과정에서 저도 법 공부 많이 했지 뭐예요. 며느리년이 제게 물건들까지 집어던지며 태악을 부리는 걸 제가 영상으로 찍어둔 게 있었잖아요. 그건 이혼 사유 6가지 중 4번째에 해당하는 거래요. 당사자의 직계존속이 당사자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이혼 성립이 가능한 독립적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것만 해도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니 다행이구나. 그러면 양육권까지 가져오는 건 문제 없겠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럼요. 이혼하려는 이유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애 때문인데 양육권도 제가 갖게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거면 됐지 뭐. 아니다. 아니지. 그년이 네가 선물한 명품들 다 팔아치우고 그 돈 몰래 갖다 쓰고 명품은 죄다 가짜로 채워놓은 것은 어떻게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냐? 그것도 변호사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그것도 상담했어요. 근데 일단 그걸 형사처벌로 처리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매하긴 뭐가 애매해. 그년이 갖다 판 증거들이 그렇게나 명백한데 어디 한둘이야? 뭐가 애매하다는 거야? 우선 그 여자가 팔아치운 것들은 다 제가 그 여자한테 사준 것들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아이 지껏 지가 팔아치웠으니까 죄가 없다 이거야? 아이고 참나. 그년이 지 거 아닌 걸 판 건 없어? 네 것도 명품 몇 개 있잖아. 그렇잖아도 제 것도 몇 개 팔아치운 게 있더라고요. 증거도 갖고 있긴 해요. 그럼 뭐가 문제야? 이제 그년 절도죄로 쳐넣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런데 거기도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족 상돌의 조항 때문에요. 아이고 나 그거 알아.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봤어.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더구나. 가족 안에는 벌어지는 절도행위에 대해서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상하게 짝이 없는 법조항 아니냔 말이다. 그러니까 마누라를 절도죄로 고소할 수 없다 이거지? 어이구 속 터져. 변호사 말이 바로 몇 달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친족 상돌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헌법 불합치? 그게 뭐야? 그러면 이제 그 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냐? 일단 친족 상돌의 적용이 중지된 상태고 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친족 상돌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용이 중지됐으면 마누라고 뭐고 다 고소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고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위헌이 아니라 적용 중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처벌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 후에 일어난 절도죄라면 그 법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러면 뭐야? 그 헌법재판소 결정 날짜 이후에 그년이 네 걸 몰래 팔아치운 게 드러나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얼른 날짜부터 알아봐야지. 그렇잖아도 추적하고 있어요. 기다려봐야죠. 다행히 며느리년이
아들 명품 가방 하나를 팔아치운 게 아주 최근이라 친족 상돌의 조항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고소를 할 수가 있다니 할 수 있는 건 다 해달라고 했고, 내친 김에 며느리가 저한테 물건 던지고 위협적으로 그랬던 것도 이혼 사유에 적용하는 것을 떠나 상해죄로 고소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혼 소송 외에도 추가로 2건이나 더 며느리를 고소한 상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한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저희 측 주장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아이를 상대로 며느리가 저지른 잘못이 크기에 양육권도 아들이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다만 아시다시피 이혼 소송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니 소송 마무리까지 손주 안전보호를 위해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해 임시양육자로 지정을 받아두라고 조언하기에 그렇게 했고, 그 덕분에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아들이 임시로 손주 양육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며느리로부터 손주를 완벽하게 보호하며 모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아들과 저는 손주 학교부터 집 근처 일반 초등학교로 전학시키고 학원이고 뭐고 다 끄는 상태로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있다면 시킬 작정으로 지금은 안정을 최대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 사이 이혼 소송은 저희가 원하던 방향으로 마무리됐고, 며느리는 면접 교섭권도 가질 수 없게 됐어요. 절도죄와 상해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절대 합의 안 해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아 사회봉사도 하고 벌금도 내고 그래야 할 겁니다. 며느리녀는 당장 위자료며 양육비라도 보내려면 일자리부터 구해야 할 텐데 그 궁리나 할 것이지 아들이나 제게 연락을 해 손주 얼굴 보여달라 소리나 하고 있더라고요. 통사정을 아무리 해봐라. 우리가 내년한테 손주 보여줄 것 같은지. 손주는 아직도 며느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하고 반발하는 상태를 드러내고 있으니 더더욱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살던 집 세를 주고 아들 집에 들어가 손주 봐주며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들네가 손주 학교도 그렇고 손주에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손주 상태가 차도를 보이는 게 너무 더디다 싶으면 아들이 지방근무 신청해서 한적한 동네에서 좀 살아볼 생각도 하고 있어요. 며느리한테 받은 상처도 상처고 되지도 않은 것들이랑 어울리게 하는 동안 그런 관계에서 손주가 받은 상처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참은 손주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저희 아들은 그 옛날 남편 죽고 철들기 시작하던 그때 그 착한 아들로 돌아왔고, 그때보다 더 든든하게 저와 손주를 지켜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며느리녀는 양육비를 자꾸 조금씩 모자라게 보내는데 아직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했다며 구구절절 변명 문자를 어찌나 길게 보내는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고, 부족하게 넣은 거 다 체크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일자리 빨리 구해서 채워 넣으라고만 했어요.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는 모르고 관심도 없고 양육비만 제대로 넣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겪은 일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세상에 별의 별 사람이 다 있는 거라고 하지만 제 손주한테 그년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나마 너무 늦지 않게 모든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려고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더 힘내서 제 새끼 잘 챙기며 살아야죠. 감사합니다.